자, 소년소녀 과학하라. 우리 수은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 있나요? 저는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기생충이 무조건 나쁘진 않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옛날에 기생충에 대한 책을 봤는데 그 책에서 기생충이 없으면 우리 몸에 면역 체계가 자세히 스스로를 공격하는 거였습니다. 동시에 드세요. 저는 어, 21쪽에 보면은 F는 ma라는 과학 공식이 있는데, 그걸 옛날에 책에서 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질문이 정확히 뭐였나요? 질문이 옛날에 이 책에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 있나요? 아, 알고 있었던 것, 뭐 새롭게 알게 된 게 아니라, 착각했습니다. 어, 저는 이 책에서 알고 있었던 내용, 어, 저도 아까 그 앞에서 얘기했던, FMA, 준호이가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봤었고, 뭐 그다음에 아까 기생충 이야기도 다른 책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기생충 이야기는 조금 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저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어디인가요? 저는 우주에서 날아온 초대상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간이 우주에 간다는 것이 흥미롭고 되게 재밌고 뭔가 신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세요. 저는 뉴턴 이야기에 대해서 좀 흥미로웠습니다. 왜냐면 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 책을 통해서 한 번 더 알게 돼서 뉴턴 이야기가 가장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이 이야기에서 그 과학자들이 그 연구 논문을 쓸 때, 결국은 어떤 질문을 제대로 잘하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들 바탕으로 논문을 쓰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과학자들이 하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더 흥미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준호님. 저 한 개 겹쳐서 한 개만 할게요. 음, 네, 178쪽에 보면은, 어,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 박사는, 일을 사랑하기에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든 그 시간을 버텨나갔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일을 사랑했거나, 사랑합니까? 저는 이제, 원래 학생이기 때문에,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어, 유- 학교 수업이 재밌어가지고 학교 공부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승훈 씨 해주세요. 저는 집에서 쉬는 것도 일이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쉬는 거를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제 집에서 쉬는 거는 뭐 쉽게 할 수 있고 또 편안하게 편한 장소에서 쉬는 거니까 뭐 그게 전 좋다고 봅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뭐 캠페인 벌이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어리도소관 만들기 그런 캠페인들을 했었고 지금은 뭐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그처럼 이렇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시간을 내고 어쨌든 뭐 이렇게 열정을 쏟아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재밌고 좋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소년소녀 과학하라 이 책은 몇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승훈이? 여러 가지 과학 공식 그런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 책에 보면 과학 공식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과학 공식뿐만 아니라
과학에 대한 여러 지식,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하더라는 게. 그럼 우리가 일반 과학책이야. 근데 이 책이 일반 과학책의 요소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아까 무슨 뭐 F는 MA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E는 MC의 제곱 뭐 등등 이 책에 보니까 중간중간에 여러 과학 그 공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아, 또 여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과학자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뭐 천문학자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기생충학자도 있는 거고 그 분야가 다양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의 제 분야 여러 분야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준원이 또 이 책은 뭐, 과학이 필요한 이유? 응? 과학이 필요한 이유? 과학이 필요한 이유. 그렇지. 과학이 필요한 이유. 그래서 그 과학의 중요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글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승훈이, 지금 어떤 특징 갖고 있어? 음, 또, 자, 이 책은 과학, 기본적으로, 아, 음, 아니. 말해 왜? 겹치는 거예요. 자, 이 책에 보니까 차례를 보면 일장이 누구? 일장에 누가 일장, 나왔어? 어? 차례 보면 한재권, 한재곤 과학자, 이장은 이정모, 뭐 이런 식으로 뭘 소개하고 있어? 과학자요. 과학자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어. 근데 그 삶의 내용 중에서 주로 나는 어떻게 뭐가 되었나? 과학자가 잠깐만. 되었나? 자기가 과학자가 된 과정에 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어. 나는 어떻게 과학자가 되고 되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뭐 진로에 관한 책이. 그러면서 특별히 진로들 중에서 누구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요 과학자, 과학자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는 점에서 이 책은 진로에 관한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 과학자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과학 공식과 과학에 대한 지식이나 과학이 필요한 이유도 얘기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챕터 끝에 다 뭐가 실려 있어? 공식? 챕터마다 응? 공식? 공식 아까 이거 말했고 공식하고 또 공식 말고 아, 책? 어 책과 책 소개. 책과 영화 책 소개도 있고 영화 소개도 있고 근데 그 책과 영화들이 그 과학자들이 과학과 관련된 책과 영화를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이 책 한 권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는 거야 다 근데 공통점은 다 뭐에 관한 거? 과학에 관련되어서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서 다루고 있는 책이 책의 특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사실은 요 진로와 관련해서 과학자들의 삶을 아는 것들 이렇게 과학자들이 살아가는구나 과학자가 되면 이러한 일들을 하는구나 과학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구나 요거를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나름 파악을 과학자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면 이 책을 잘 읽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덤으로 여러분들이 요 과학 공식이라던가 과학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이 책, 우리 독서라는 부분이 이 책 한 권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 이렇게 파생되어서 이 책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소개됐던 책이나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더 이렇게 확장해서 볼 수 있었으면 이 책을 정말 200%, 300%잘 활용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책 13쪽 보겠습니다. 책 13쪽.
두 번째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준호니 13쪽 두 밀리, 번째 문단.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만 실패한 것은 아니다. 내 실험에 재능이 없다는 것은 어? 머지않아 13쪽 분명해졌다. 아니야? 13쪽. 수렴이 틀이 아, 다른가? 두 번째 문단. 113쪽이요? 그냥 13쪽. 어, 어, 삶은 안정적이었다. 오랫동안 교제하며 두 번째 사랑해왔고 문단, 두 번째 문단. 그건 세 번째 문단이고. 로봇을 만들겠다는 꿈을 간직하고 실력을 차곡차곡 쌓았다. 대학 전공도 주저없이 기계공학과를 선택했다. 열심히 공부해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동 제어학으로 석사까지 마쳤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로봇을 만드는 회사는 하나도 없었다. 그렇다고 로봇 만드는 회사를 창업할 용기도 없었다. 어느덧 높은 연봉 안정된 직장이 나의 목표가 되었고 그냥 남들처럼 대기업 연구소에 들어갔다. 차근차근 쌓아온 꿈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벽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졌다. 아, 자, 이게 무슨 얘기야, 승훈이? 음, 자기가 로봇을 만들고 싶었는데, 음, 로봇 만드는 직장, 회사를 창업할 용기도 없었고, 음, 그냥 우리나라엔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없었고, 그냥 다 사버리니까 남들처럼 그냥 대기업 연구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좀 승훈이 잘 얘기했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뭘 바라고, 내가 뭘 꿈꾸지만, 때로는 현실이 뒷받침해주지 못해서 내가 바라는 꿈을 이룰 수 없을 때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승훈이와 준원이가 살다 보면 내가 뭘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걸 차근차근 준비하지만 그거를 꼭 이룬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야, 사실은. 음. 그 현실의 어떤 그러한 그 부분들이 내가 그것들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일도 있었다는 것들에서 이 상당히 그 솔직하게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자, 그다음 승훈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삶은 안정적이었다. 오랫동안 교정을 사랑해왔던 엄윤설 작가와 가정 덕분이었다. 꿈을 잡고 점점 현실과 타협했다. 선명하고 아름다운 아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안정된 삶이었다. 어쩌면 이런 삶은 누군가 꿈꾸는 삶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나의 꿈은 로봇을 만드는 것이었다. 내 꿈은 이게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꿈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과 가장이라는 책임감 사이에 항상 갈등했다. 어, 계속. 그러던 어느 날 더 늦은 로봇을 만드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장을 그만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때 처음 든 생각은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까였다. 아내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며칠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하지만 넘을 산은 반드시 넘어야 하는 법. 아내에게 미국으로 같이 공부하러 가자고 조심스레 제안했다. 지금 안주하고 있는 이것을 떠난다는 것은 아내에게 작가로서 선생님으로서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를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아내는 내 걱정과 달리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래 가자라고 했다. 늘 고마운 아내지만 특히 이날의 흔쾌한 동의는 잊을 수가 없다. 아내의 응원을 얻고 나자 저는 두려울 것이 없었다. 회사에 사표를 내고 미련 없이 짐을 쌌다. 그리고 로봇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그렇지. 자, 지금 승훈이 읽은 이 부분. 준원이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연구소에 들어가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있는데 이대로 음, 가면 정령 못 만들겠다 생각하고 이 로봇 만드는 거 공부하러 아내랑 같이 미국으로 떠나는? 음. 그래서 아까 지금 현실의 벽이 있어서 내가 바라는 거를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 그게 현실이었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어떤 사람은 현실에서는 그것들이 안 되지만 자기의 꿈을 쫓아서 현실을 뛰어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얘기야. 근데 그 일이 쉬운 일이야? 쉽지 않은 일이야? 어때? 그게 준원이 쉬울 아는 것 같아?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쉽지 않아요. 준원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야. 준원이도 회사 그만둘 것 같아? 네 꿈을 위해서? 아니요. 승훈이는? 저는 그래 그만둘 것 같아요. 그만둘 것 같아. 그렇지. 만약 승훈이나 준원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어? 오늘 집에 돌아오시더니, 나 아무래도 직장을 그만둬야겠어. 내가 원래 바라던 꿈이 있어. 그걸 위해서 내가 공부할 거야. 라고 승훈이, 준원이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선언하면, 승훈이는,
어떻게 할 거야? 찬성할 거야? 아니면 아,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 거야. 근데 저 어? 한번 해서 어. 가봤는데 그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의할 것 같아요. 아, 부모님의 꿈에 동의한다? 네. 아, 준호님은? 저는 동의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 그러다가 응, 실패하면은 응,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응. 쉽게 동의하지 못할. 그렇지. 그래서 지금 준호이하고 승훈이가 이게 선택이 갈리는 거야. 준호이는 현실성, 안정성 이런 걸 더 중요시 여기는 거야. 근데 그에 비해서 승훈이는 까짓 거 해보지.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꿈을 더 이제 현실보다 더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또 그러한 타입인 것들을 볼 수가 있지. 자기가 그 자기 안을 들여다 봐야 한다는 거야. 자, 17쪽 보겠습니다. 자, 밑에 두 번째 문단. 준호 읽겠습니다. 어, 꿈을 좇는다는 것은. 어, 꿈을 쫓는다는 것은 그런 것 같다.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성공시키는 운동이요. 일정을 불태울 수 있게 만드는 연료와 같은 존재. 힘든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는 청량제. 행복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느끼게 해주는 힘.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꿈을 가진 동료와 함께 꿈을 실현해 나갈 때 나오는 무한의 에너지. 꿈을 쫓을 때 느낄 수 있는 이런 행복감과 에너지를 우리 청소년들이 느끼면서 자랐으면 한다. 그래서 우리가 꿈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꿈꿔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자기가 꿈꾸고, 그 꿈꾸는 일을 해 나가고, 그걸 누군가와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꿈꾸고, 그 것들이 주는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라고 지금 여기 첫 번째 챕터에서 이 한재권, 과학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지. 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꿈이 있는 사람, 즉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 자기가 바라는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리고 그것들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라고, 기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 준호니? 꼭 꿈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이 사람 말에 별로 동의가 안 돼? 오, 제,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 왜? 아까 말했듯이 그냥 꿈이 적당한 거면 좋은데 이렇게 무리해서 회사까지 그만두는 것까지 그런 꿈이라면 약간 조금 망설 어 좋지 않다 생각해요. 승훈이는? 저는 그래도 사는 게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긴 해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역시 사람들마다 다른데 이렇게 꿈이 애찬론자들, 꿈이 우리 살아가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그래서 야 꿈이 없으면 이상한 건가 불안하고 하는데 준원이처럼 굳이 꿈꾸고 막 열정적으로 달려가지 않아도 그냥 지금 현재의 삶을 잘 지켜가면서 제자리를 지켜가며 사는 것도 그것도 나름의 삶이다,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뭐야 한재곤 박사는 동생이 아팠었나 장애인이었었나 그래가지고 그 동생을 보면서 그 자기가 로봇을 만들어서 동생의 삶을 좀 편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에서부터 그런 꿈이 생겼고 자기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쨌든 도전했고 그걸 마침내 성취했던 그런 인물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야가 특별히 로봇 분야였고 그래서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자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로봇은 수근 읽어볼까? 이거요? 음, 로봇은 어떤 문제를? 18쪽 밑에서 일곱 네, 번째. 음, 로봇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까? 앞만 보고 무작정 달려오던 나 역시 큰 장벽에 부딪힌 것 같았다. 과학과 공학밖에 알지 못하는 나에게 사회 현상을 알면 알수록 혼란스러운 세계였다. 그러나 내가 깨달은 건 사회 현상도 과학도 로봇도 모두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자,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그러니까 로봇 공학자, 로봇 과학자는 로봇만 만들면 돼. 근데 문제는 로봇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왜? 로봇을 만들고 인해서 그 위에 있는
로봇이 사람 해치고 일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로봇이 등장했을 때 우리 인간 간의 관계는 또 어떻게 바뀔 건지, 이 세상의 삶은 어떻게 바뀔 건지, 미치는 여파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술적으로 로봇을 만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 사회 현상에 대해 알면 알수록 혼란스러운 세계였다라는 점에서 그런 사회의 어떤 그런 문제들, 법률적인 문제들, 관계적인 문제들, 뭐 노동에 관한 문제들 이렇게 로봇과 얽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어떤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모두가 누굴 위해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그래야 된다라는 게 이 사람의 철학이야, 철학. 과학자로서의 철학을 갖고 있는 거야. 승훈이 어떻게 생각해? 사람을 위해 맞는 것 같네요. 만들어지고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이 사람의 철학에 대해서.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다. 준원이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 왜? 이 세상의 인간은 그냥 생물체 중에 뭐다?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인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지구 전체를 바라봐야 돼. 지구 생태계, 아니 우주 생태계 전체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로봇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나를 사로잡은 과학 공식에서 21쪽에 과학 공식을 소개하고 있지. 어떤 과학 공식이야? F는 F는 MA. F가 뭐야? 힘, 힘은 M, 질량과 가속, 질량, 질량과 가속도? A는 가속도. 그래서 이게 뭐라고? F는 MA가 공식?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물체는 왜 움직이는가, 물체의 움직임에 관해서 연구하고 그것들을 과학 공식으로 표현한 것들이 바로 F는 MA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역학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역학. 역학. 그래서 그 역학에 대해서 알려준 이유가 바로 로봇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역학에는 지금 무슨 역학 알려주고 있어? 정역학, 역학, 정역학하고 동역학, 동역학. 그래서 정역학이 뭐래? 로, 어, 정역학이 뭐래? 힘과 질량 사이에 버려지는 고체의 아, 역할.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의 힘과 질량 사이에 벌어진 일을 연구하는 게 고체역학 또는 정역학이라는 거예요. 어? 힘과 질량 사이에서만 얘기하는 거. 움직임이 없이. 근데 동역학은 음, 동역학은 어, 승훈아 동역학이 뭐야? 공력학이요? 음. 23쪽에 나왔잖아. 우리 정역학 나오고 그 밑에 동역학 바로 나왔잖아. 23쪽이 어, 준원이 동역학이 뭐야? 프로그래밍 할 때 쓰이는 걸? 그 위에 동역학이 뭔지부터 설명하고. 그건 쓰임이고. 아, 위에 있어요? 여섯 줄에 있잖아. 아까 정역학은 다섯 줄에 나왔고. 아니, 왜 못 찾아? 어, 자, 23, 승원이 셋째 줄 읽어봐. 이 식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F는 MA라는 단순하고 명료한 식부터 나온다니 정말 놀랍지 아니한가? 거기 지금 어디 있는 거야? 그, 23쪽 아니에요. 거기는 24쪽이고. 22쪽. 미안해. 22쪽. 22쪽 셋째 줄. 이 시기로부터 공학에서 다루는 모든 역학이 읽어.
탄생하게 된다. 로봇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표적인 두 학문 예를 들어보겠다. 가속도가 없는, 즉 움직이지 않는 힘의 상태에서 힘과 질량 사이에 벌어지는 일을 고치역학 또는 정역학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가속도가 생겨서 움직일 때 벌어지는 일들을 동역학이라고 부른다. 자, 정역학과 동역학이 동역학. 있는데 동역학이 뭐라고? 가속도가 생겨서 움직일 때 벌어지는 일. 가속도가 생겨서 움직일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해 연구하는 한 거, 그때 동역학이 움직일 때. 이 움직일 때, 이 동작은 무슨 동작? 움직여도 움직일 동이지, 운동할 움직일 때. 동. 반면에 정역학은 뭐 할 때? 움직임이 없을 때. 힘과 질량 사이의 관계. 이 정역학은 우리가 정지해 있을 때, 멈춰 있을 때, 힘과 질량 사이에서 벌어지는 연구하는 게 정역학이고, 동역학이라는 거야. 그래서 정역학은 왜 필요하다? 로봇을 동- 설계. 로봇을 기계적으로 설계할 때, 정역학. 로봇을 그 자체를 만드는 거야. 그 자체를 만들 때 로봇 내부의 힘 분포, 로봇 내부에 뭐 머리를 받쳐주, 머리 크기에 따라 몸이 받쳐주는 힘이라던가, 뭐 다리가 받쳐주는 힘이라던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역학이 필요하다는 거야. 로봇 기계적으로 설계할 때, 로봇 그 자체를 만들 때. 반면 동역학은 언제 필요하다? 동역학은 언제 필요하대? 프로그래밍에서 응? 동, 프로그래밍에서 움직 준호나 뭐라고? 프로그래밍에서 움직일 때 움직이게 만들 때. 로봇이 움직이게 만들 때. 어, 그래서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려면, 넘어지려면 외부의 힘, 로봇의 힘, 현재의 가속도, 이러한 그 관계들을 잘 따져봐야, 그래야, 적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해내는 것들이 바로 동역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정역학이든 동역학이든 어쨌든 로봇을 만드는 것 그 자체, 로봇을 움직일 때 이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계산, 힘과 질량과 속도 사이에 이런 그 사이에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학이라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로봇을 설계하는 일, 이런 일을 알 때, 꼭 알아야 되는 학문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역학이 뭔지, 특히 정역학, 동역학이 뭔지, 정역학은 다른 말로 우리가 고체역학이다라고 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학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야. 됐니? 그리고 그 네. 다음 쪽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로봇이 나오는 영화 빅히어로라는 로봇이 나오는 영화에 대해서 또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책 31쪽 보겠습니다. 여섯째 줄. 누가 이거 잘 승훈이 이거 아빠는 61쪽이요? 31쪽. 31쪽에 여섯째 줄이요? 아, 아빠는 왜 생화학과에 갔어? 큰딸이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물었다. 이 아이가 장래를 고민하고 있는가 보다. 순간 내 머릿속에는 많은 장면이 지나갔다. 뭔가 근사한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내 진로를 결정하게 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 마음과는 달리 내가 맡은 바는 아뿔싸 학력고사 성적이 딱 맞더라고였다. 미안하다, 내 딸아. 옆에서 이 장면을 본 아내가 잠자리에서 다그쳤다. 진로를 자, 탐색하는 아이한 거기까지. 여기 있는 누구는 이정모, 요 과학자는 왜 과학자가 됐다는 거야? 왜 생화학자가 됐다는 거야? 왜 생화학과에 갔대? 성적이 맞아서 성적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학교사 성적이 딱 맞더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음, 아빠가 또 생화과에 갔냐고 물어보고, 응, 그리고, 응. 아, 그래서 대답을 학력고사 그래서 성적이 딱 맞아서 갔다라고 했는데 이게 뭔 얘기냐고 이게. 성적이 안 좋아서 거기 갔다? 성적이 안 좋아서? 어? 자, 성적이 안 좋아서인지 좋아서인지는 모르지. 자, 생화학과에 갖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까 그 로봇 연구한 사람은 동생이 아파서 자기가 로봇을 발명해서 동생을 낫게 해주려는 어떤 그런 나름 숭고한 목적을 갖고 간 거잖아. 근데 이정모 과학자는 우리가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야 되잖아. 대학을 갈 때,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의대도 있고 뭐 법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 대학이 있고 대학이 있고 또 뭐 서울대도 있고 뭐 카이스트도 있고 충남대학도 있고 여러 대학이 있잖아. 네. 근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나 서울대 가고 싶어요. 나 뭐 의대 가고 싶어요. 근데 거기서는 교육할 수 있는 뽑을 수 있는 학생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뭘 봐? 뭘 기준으로 뽑아? 성적? 성적을 기준으로 뽑더란 얘기야. 그 사람이 성적을 얼마큼 내나. 그래서 정해져 있어. 이렇게 대충 보면은. 무슨 과는 뭐 몇 등급을 맞아야. 그래서 성적이 이제 커다랗게 이제 두 가지야. 하나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평상시에 공부하는, 그 학교에서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이러한 성적, 그 우리가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 또 하나 뭐가 있어? 수능? 그렇지. 지금은 수능을 보고 있어. 근데 이제 아, 이 과학자가 본 옛날에는 학력고사라는 시험을 봤어. 둘 다 시험인 건 마찬가지야. 객관식 시험 이런 걸 보는 건 마찬가지야. 시험을 보면 이제 시험 점수가 나와. 근데 그 시험 점수하고 지금 두 개를 모여서 뭐 두 개를 다 보는 학교도 있고, 하나만 보는 학교도 있고, 내신 성적만 보는 학교도 있고, 뭐 각각 다른데 옛날에는 주로 요 학력고사, 지금의 수능, 그걸 시험을 받고 그 시험 점수가 나오면 그 시험 점수 높은 사람을 주로 뽑았다는 얘기야. 우선해서. 뭐 승원이는 200점 맞고 준원이는 180점 맞았는데 한 명 뽑는다. 그러니까 승원이를 그냥 뽑는 거야. 그래서 그 학교마다 뭐 예를 들면 서울대 의대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뭐 어디가 높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그래서 내 점수에는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 어디다라는 거가 대충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가? 네. 그러니까는 나는 어디를 가야지 라고 결심하고 거기를 간 게 아니라 내 점수를 보니까 여기를 갈 수 있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간 거다라는 식이야, 지금 이 사람. 이해가? 네. 음. 어때? 승훈이?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네가 승훈이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공부를 했더니 성적이 나왔어. 그 성적을 보니까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대학의 과가 이렇게 뭐 이 점수면 뭐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갈 수 있다라고 몇 개가 나와. 그 중에서 골라서 간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승훈아. 그래도 좀 원하는 데 들어갈 수 있는 거를 무조건 시험 성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음.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열심히 하는지를 보고 뽑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주 뽑는 게 아니라 너가 이제 너가 지원하는 입장에서. 음. 아, 그래요? 너가 그래도 안 되더라도 저는 음. 거기 제가 원하는 데 해볼 것 같아요. 네가 원하는 데를 하겠다. 준원이는. 네. 어, 대학교 한 곳만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여러 곳 하는데 이제 네가 보니 점수가 뭐 네가 보니까 300점이야. 그러니까 보니까 무슨 뭐 서울대 농대 농업경제학과 이런 데가 그 네 점수면 갈 수 있어. 어? 아니면 무슨 뭐 연세대학교 무슨 뭐 화공학과를 갈 수 있어. 아니면 무슨 또 어디 뭐 중앙대학교 무슨 뭐 연극영화과를 갈 수 있어. 보니까 네 점수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하나 가야겠다. 라고 그런 식으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 저라면 어떻게 선택할 거냐고요?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냐고. 아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냐고.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 어, 성적에 맞게 음, 지원하는 게 좋다 생각해요. 음. 그래서 사실은 준원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사실은 네가 꿈을 가져. 나 판사가 될 거야. 그 내가 법학을 공부할 거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법대를 가서 내가 판사를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까 승훈이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열심히 준비해서 거기 원하는데 바라는 데를 가라고 조언한다는 얘기. 그런데 현실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준호이가 말했듯이 또는 이 사람처럼 내 점수가 이 정도니 그 점수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딘가 봐가지고 그 중에 그냥 괜찮은 대로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그 앞에 과학자 같은 경우는 자기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뭐야 나 대학을 졸업했지만 갈 직장이 없으니 그 꿈을 처음에 실현해 나가기가 쉽지 않았다. 그 현실의 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처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성적이라는 현실의 벽 때문에 그냥 그 성적에 맞춰서 그냥 가는 경우들도 다반사다란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성적에 맞춰서 그냥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지금부터 뭐 할 필요 없어? 내가 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하다가 시험 보고 성적 나오거든. 그 성적 맞춰서 그냥 가. 그럼 그것도 괜찮아. 어? 그런 사람들 태반이야. 나하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얘기지. 그런 점에서 과연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진로나 적성 이런 것들 중요시 여기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했던 그런 방식에 대해서 권하기보다는 너가 잘하는 게 뭐야? 너가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찾아봐. 라고 이제 뭐 얘기하는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0쪽 보겠습니다. 이 사람도 여기 보니까 두 가지 공식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단순한 게 좋다. 단순한 것에는 거짓 숨어 둘 수 없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역시 E는 MC 제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사람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 바로 옆에 41쪽이겠네. 41쪽의 셋째 줄 핵발전소와 핵폭탄은 준을 읽어보겠습니다. 핵발전소와 핵폭탄은 원자의 이중해지는 과정, 즉 핵분열 과정에서 생기는 에너지를 이용한다. 그렇다면 핵이 합쳐지는 핵융합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 수소핵 4개가 합쳐지면 하나의 헬륨핵이 된다. 근데 수소핵 4개 질량보다 헬륨핵 하나의 질량이 작다. 그 질량은 어디로 갔을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보낸다. 그런 일은 별에서 일어난다. 별은 활활타면서 빛이 내는 천체를 말한다. 태양도 별이다. 우리가 쬐내 뺏은 수소가 헬륨으로 핵 융합되는 과정에서 사라지는 질량이 변한 에너지다. 자, 핵 분열 거기 지금 태양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태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들아, 지금 준호이 읽은 부분을 보니까 태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대? 화 안 했어요? 태양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 뭐야? 아, 태양이요. 태양에서는 음, 핵 분열과 핵융합이 이루어져요. 핵분열이 이루어져, 태양에서? 아, 핵 분열이 아니고 핵융합? 핵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어. 즉, 핵융합이 뭐야? 뭐가 뭘로 되는 거야? 핵융합은. 수소 4개가 헬륨핵이 되는. 그렇지. 수소 4개가 헬륨으로 되면서 그 핵융합이 벌어지면서 거기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더란 얘기야. 어?
그 에너지가 바로 빛에너지와 열에너지가 나와서 그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살아가고 있는 거야. 즉,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넘겨서 세 번째 문단 아니다. 네 번째 문단 둘, 넷, 여섯, 여덟, 열한째 줄 바로 태양이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준원이. 응? 16째 승훈이 줄이요? 읽었나? 승훈이 열째 줄, 열째 줄, 열한째 줄, 저쪽이요? 열한째 줄 바로 태양이다. 쪽수는 42쪽. 42쪽이 열한째 줄 바로 태양이다. 저요? 준원이, 승훈이. 바로 태양이다. 광합성이 음. 굳이 염력체에서 일어나는 까닭은 염력체가 햇빛의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태양에서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으로 융합될 때 사라진 질량액이 변한 에너지가 이산화탄소와 물에서 포도당과 산소 분자를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로 쓰이는 것이다. 그 에너지는 포도당 속에 숨어 있다. 포도당에 숨겨진 에너지는 매우 적다. 따라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포도당 분자가 필요하다. 우리가 먹는 음식량을 생각해보라. 우리가 포도당을 먹으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에너지는 레고 블록으로 만들어진 자동차를 로켓으로 바꾸는 데 쓰인다. 뿐만 아니라, 잠깐만요. 계속 읽어.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것을 만든다. 단 두 개의 답. 공식을 읽어 계속. 통해서 태양이 우리가 될 수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것에는 사로잡히기 마련이다. 자, 태양이 우리가 될 수 있으니 태양이 우리가 된다는 거야. 이게 뭔 말이야? 준원이. 어, 태양도 음. 에너지를 받아서 태양이 에너지를 받아서 승훈이. 뭔 말이야? 태양이 우리라는 게. 태양이 우리가 된다는 게. 자, 아까 태양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 태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랬어? 수소가 수소가 헬륨으로 핵융합을 하면서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아까 했잖아, 승훈아. 네. 자, 그런데 그 에너지가 어디로 온다는 거야? 그 에너지가 이산화탄소와 물에서 포도당과 산소 분자를 만들 때 그 에너지가 뭐 한다는 거야? 쓰인다는 거야. 이게 뭐야? 우리 한마디로 뭐라 그래, 이거를? 애들 이걸 뭐라고 그래? 이산화탄소가 물을 만나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뭐야? 산소는 광합성? 광합성이죠, 광합성. 그래서 그 에너지는 포도당 속에 숨어 있다. 즉, 태양에서 아까 핵융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는 거야? 포도당. 그리고 그 포도당을 먹고서 뭐가 된다는 거야?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잖아. 우리가 산다는 거잖아.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다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 응? 근원이 어디서 온 거야? 태양? 태양에서 온 거지, 태양에서. 그래서 아, 태양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란 얘기야. 이해가? 네. 그래서 음, 지금 여기 이 사람이 E는 MC 제곱하고 6CO2 더하기 뭐 쭉 돼 있는 이 두 가지 공식이 결국 이 온 우주의 세상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학 공식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되고, 자, 세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 세 번째 나온 사람이 서민? 섬이 누구야? 서민. 서민, 기생충학자 서민이야. 자, 51쪽 보겠습니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준원이.
첫째 줄. 과학에 대해 추천한 서명 같은 게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을 텐데 적성 검사라는 종이 쪼가리에서 적힌 게시를 철석같이 믿고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게 말이다. 내가 그 훌륭한 사람은 왜 과학자였다는 거야? 50쪽에 또 나왔고, 지금 준호이 읽은 부분에 나왔지. 왜 과학자였다는 거야? 적성 검사 때문에. 그렇지, 적성 검사. 승훈이하고 준호이도 적성 검사 한 적 있을 거 아니야. 초등학교 네. 때나 중학교 때. 뭐로 나왔죠? 무슨 적성이 나왔어? 승훈이나 준호이는? 준호이는? 네 적성이 뭐래? 뭐요? 어, 근데 적성 검사가 살짝 어떤 성격인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 아, 저는 좀 조용한 스타일이래요. 조용한 스타일이래? 어, 네. 준호이는? MBTI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너 학교에서 적성 검사 해가지고 네가 뭐 사교성이 뛰어난지 과제에 대한 뭐 집중력이 뛰어난지 뭐 창의력이 뛰어난지 뭐 이런 식으로 적성 검사 했었을 거 아니야. 기억 안 나? 응. 음. 그래서 어떤 이 서민 과학자는 적성 검사를 했더니 적성 검사 결과 의사 선생님이 되는 게 좋겠다. 라는 그러한 거 나와가지고 내 적성이 이게 맞나 보다 하고 그걸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도 특별한 뭐가 없이 사명감이 없이 지금 여기 우리가 세 사람 봤어. 사명감 있는 사람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있었잖아. 아, 첫 번째 있었어요.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로봇 과학자가 되어서 동생을 뭐 하겠다? 치료해 주겠다는 걸 사명감을 갖고 했잖아. 두 번째 사람은 뭐 갖고 했어? 시험 점수? 점수. 시험 점수 맞춰서 갔다 그랬잖아. 세 번째 사람은 뭐? 적성 검사. 적성 검사 갖고 했다는 거야. 뭐 이런 부분들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들이 꼭 사명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어? 그 점에서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밑에 52쪽 제일 마지막 줄 읽어보겠습니다. 누굴 차례야? 저요. 읽어. 앞에서 마지막 줄. 맨 마지막 줄이요? 어, 멀리스의 이 말을 들으면 난 11, 어린 시절 52쪽, 모래색 52쪽 제일 마지막 아, 줄. 앞에서 앞에서 훌륭한. 훌륭한 과학자가 되려면 어려서부터 과학을 좋아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과학을 좋아하다 보면 꿈이 생긴다.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삶의 태도 자체가 달라진다. 어, 다시 멀리스 이야기를 거기까지. 해보자. 거기까지. 네, 그래서 이왕이면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어? 어려서 또 과학을 좋아하고 과학을 좋아하다 보면 꿈이 생기고 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의 태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그러면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53쪽에 밑에서 넷째 줄 준호니. 국내 얼떨결에 과학자가 된 나를 보자. 우리나라는 미국의 국립보건원처럼 큰 연구소가 없으니 과학자가 되려면 교수가 돼야 한다. 교수가 되는 길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수 밑으로 들어가서 조교로 일하며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박사를 딴 뒤에는 박사 부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운이 없으면 이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교수가 될 수 있다. 어떻게든 교수가 되려면 그때부터는 혼자 알아서 모든 실험을 다 해야 하니 조교 때 열심히 일하고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하다. 근데 조교 시절에 난 교수들을 쫓아다니며 배우는 대신 언제 퇴근할까만 생각했는데 나의 담당한 교수님이 늘 밤 9시쯤 집에 가셨는데 7시만 지나면 수시로 교수님 연구실 앞에서 혹시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냈다. 혹시 교수님이 약속이라도 있는 날이면 잽싸게 가방을 챙겨서 기과해 버렸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났을 무렵 교수님은 나를 부르셨다. 서민은 테크니션이 아니야 연구원이지. 테크니션과 연구원의 차이가 뭔지 알아? 테크니션은 시키는 일만 기계적으로 하는데 연구원은 이 과정이 왜 필요한지 따져보고 결과가 잘못
오면 그 이유를 분석한 뒤에 더 좋은 결과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래서 지금 이 서민 과학자는 자기가 과학자가 된 과정들을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과학자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럼 어쨌든, 자기는 이렇게 앞에서 다른 과학자들처럼 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냥 적성검사 따라서 왔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어쨌든 테크니션과 연구원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승훈이 어떻게 달라? 테크니션과 연구원이? 네? 테크니션가 뭐야? 연구원. 테크니션이 뭐죠? 야, 준원이 읽는 거 같이 안 보고 있었어? 금방 준원이 읽었잖아. 준원이 어떻게 달라? 테크니션은 시키는 일만 기계적으로 하는데 연구원은 이 과정이 왜 필요한지 따져보고 결과가 잘못오면 그 이유를 분석하는 게 더 좋은 어. 결과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 준원이 그냥 다시 그냥 그때로 읽어줬네. 그걸 네 말로 바꿔 설명하면 한마디로 뭐야? 테크니션과 연구원의 차이가 뭘 것 같아? 오, 테크니션은 승훈이. 승훈이 뭐? 테크니션은 약간 음, 개발 그런 느낌? 근데 연구원은? 연구원은 연구하는 거. 자, 준원이 맞아? 지금 승훈이 말이? 여기서는 그런 뉘앙스가 아닌 것 같은데. 준원이. 테크니션과 연구원이 한마디로 네 말로 바꿔서 설명하면 뭐야? 테크니션은 어, 어, 이 시키는 일만 하는데 어, 연구원은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응. 자기가 해야 될 거는 자기가 하는 거? 그렇지. 한마디로 테크니션은 직원이야, 직원. 그 회사 직원. 그러니까 시키는 일만 하고 그냥 월급만 받아가겠다는 거야. 근데 누구는 연구원은 쉽게 말하면 뭐야? 사장이야, 사장.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기획하고 그 자기 스스로 그것들을 성취해가는 사람. 그래서 과학자는 테크니션이 돼야 된다는 거야, 연구원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의 음. 주장은, 이 교수의 주장은 연구원. 연구원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지. 자, 59쪽. 59쪽에 보면,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두, 어, 그 친구들은, 승훈이, 네, 그 친구 눈에는 내가 비교적 괜찮은 인간으로 보였던 모양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친구의 눈이 꼭 틀린 건 아니었나 보다. 요즘에 연구가 점점 대형화되면서 교수끼리의 공동 연구가 줄을 이루고 있으니 훌륭한 과학자가 되려면 욕심을 버리고 대인 관계를 잘 맺는 것도 중요하다. 자, 훌륭한 과학자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래? 대인 관계를 잘 맺는 것도 중요하다. 대인관계. 공동 연구를 할 때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인간성을 많이 본다. 그래서 서로 협력을 얼마나 잘할 수 있나. 오늘날에는 자기 혼자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야. 공동 연구를 많이 한다는 거야. 그 공동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잘 맞고 인간성이 괜찮은 사람, 나하고 협력을 잘할 수 있는 사람하고 하고 싶지, 인간성 이상한 사람들하고 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준원이하고 승훈이가 학교에서 보면 모둠 활동 같은 거 있잖아. 조별 활동. 그럴 때 네. 그 같이 모둠을 하고 싶은 친구가 있고, 같이 모둠하기 싫은 친구가 있잖아. 우리가 사실은 옛날에는 모둠 활동 같은 게 없었어, 쌤 학교 다닐 때는. 근데 지금 모둠 활동 같은 게 많이 생겨나는 이유가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을 이렇게 모둠으로 뭔가를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과학자가 연구만 잘하면 됐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은. 연구도 잘해야겠지만 대인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들도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9쪽에 여기 밑에 둘, 넷, 다섯째 줄 마지막에 논문이라는 넷째 줄 논문이라는 거 준호니 넷째 밑에서 59쪽이요? 59쪽 밑에서 넷째 줄 논문이라는 거. 논문이라는 건 남들이 안 한 것, 안 한 새로운 것 전문 용어로 어, something new가 음, 담겨 있어야 한다. 내가 했던 미러 연구가 해외 학술지에
쉽게 실렸던 이유는 한국 미라에서 기생충알을 검출하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해야 되는, 교수님들이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논문을 써요, 논문. 근데 그 논문은 늘 뭐 한 게 들어가 있는다고? 남들이 아는 새로운 것? 새로운 게 돼, 새로운 게.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걸 추가해야 된다는 거야. 자, 60쪽, 제일 밑에 둘째 줄, 수긍 읽겠습니다. 이런 능력을. 이런 아, 능력을 아니, 그 갖추려면 밑에서 다하죠 좀 되겠습니다. 밑에서 다하죠 줄. 이 논문은, 이 논문은 좋은 음, 학술지에 실릴 수 있다. 연구 결과에서 그렇던 부분을 찾아내 이미 부여를 하는 능력이 과학자에게 필요한 이유다. 이런 능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 경험을 바탕으로 말한다면 답은 책 읽기다. 책 중에서도 소설이 좋다. 과학과 소설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겠지만 책을 읽으면 상상력과 사고력이 향상돼 상상력과 사고력이 향상돼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떠오르고 연구 결과에 이미 부여를 하는 능력도 기를 수가 있다. 게다가 글쓰기 실력도 향상됨으로써 논문을 더 잘 쓸 수 있으니 훌륭한 과학자를 꿈꾼다면 틈나는 대로 책을 읽으시라. 한편의 아, 논문도 그래서 지금 네, 과학자가 뭘 읽어야 된다고? 책을 많이 읽어야 논- 된다. 근데 과학자가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은? 책을 많이 읽어야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른다.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른다? 그거 아닌데. 준호니. 그럴 요소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음, 상상력과 사고력이 향상돼서 자, 상상력과 사고력이 왜 향상돼야 되는데? 아이디어도 많이 떠올라야 되지만,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연구 결과에 뭘 부여해야 돼? 의미 의미 부여. 부여. 이 연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의미 부여를 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야, 이 논문 내가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 되게 중요한 거야. 이런 의미가 있어. 라는 거를 어필할 수 있다는데 그런 어필한 능력이 이 서민 과학자에 따르면 뭐에서 나온다? 독서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니? 자, 네. 63쪽 밑에서 다섯째 줄 하고 싶고 읽어겠습니다. 준호님. 하고 싶고 또 해야 하는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 또 새로운 연구를 하는 것 이게 바로 과학자의 삶이다. 어찌 보면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무수한 보람과 재미가 포진해 있다. 보다 많은 이들이 이런 재미를 느끼어 보길 바란다. 어, 바로 그 과학자의 삶이란 것들이 바로 새로운 것들을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또 새로운 것도 연구하고 이게 과학자의 삶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과학자가 되는 것들이 좋겠지. 근데 이제 그 과학자가 분야가 다양하게 있는 것들. 그래서 이 책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몇몇 과학자만 살펴봤지만 과학자가 된 이유도 너무나 다 다양하고, 방법도 너무나 다양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도 다양하고, 어? 과학에 대한 생각도 다양하고,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거 과학에만 해당되는 게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뭐 승훈이나 준원이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앞으로 승훈이나 준원이는 또 어떠한 진로를 꿈꾸는가. 뭐 나중에 가면 뭐 와 있겠지. 뭔가 하고 있겠지. 근데 그 과정 안에서 또 그 과정 자체를 어떻게 즐길 것인가. 깊은 마음으로 임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뭔가 그 아이에게 물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시집입니다. 시집. 청소년 시집이어서 그 아이에게 물었다라는 시집으로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